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앞선 강의에서 가족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 문제와 관련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 가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좀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라고 음악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 강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가족 문제는 사실 이제 개념은 개념이지만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사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가족 문제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가장 기초적인 집단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전체 사회로 문제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강의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5단원 전체가 개념적인 부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한 번 강의 듣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까지 다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이 능력자 확인 4개 내드렸죠. 이제 쉬운 문제였는데 OX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확대 가족은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핵가족은 구성원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X죠. 핵가족의 문제로 이제 오늘 공부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감의 약화가 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죠. 물론 부부와 미혼 자녀도 우리가 핵가족이긴 하지만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도 핵가족에 해당합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제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사회제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오늘 제도가 내일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가족 문제는요.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몇 가지 키워드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 가족 해체.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개념들일 것 같은데 양성평등, 다양성, 가부장제, 낙인 일탈 이런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시간 우리 이제 수업이 한 7, 8분 되잖아요. 이 짧은 시간만 우리 좀 집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짧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네요. 친구들에 따라서는 한 20분만 지나면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짧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이니까 50분이 안 되면 짧은 시간이죠. 자, 우리 가족 문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가족 문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가족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전 시간에 우리 앞에 강의에서 가족의 기능과 관련된 뭐 한두 개 문제를 갖다가 잠깐 풀어보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가족의 기능은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선생님은 이 문장을 쓸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재생산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사람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좀 존엄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살짝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사회 성원의 재생산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사회 구성원이 재생산하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집단에서 사회 구성원이 새롭게 출산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출산의 기능은 가족의 기능 중에서도 굉장히 고유한 기능입니다. 고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집단에서는 사실 이 기능을 갖다가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들 또는 뭐 뉴스로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 내용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또는 수능 내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산율의 변화 정도를 갖다가 뭐 그래프로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 재생산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이고요.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사회 문제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화 기능이 되거든요. 선생님 사회화 기능, 자 선생님 먼저 사회화 기능을 선생님이 여기다 고유한 기능이다 라고 적어 드릴게요. 선생님 어떻게 사회화 기능이 고유한 기능이에요? 내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했을 때는 이 사회화 기능은 주로 학교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교육기관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게다가 뭐 회사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고유한 기능 왠지 느낌이 사회화가 가족만이 행하는 고유한 기능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의 고유한 기능이냐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갖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한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인성을 갖다가 키우는데 자 영향을 갖다 미치는 건 바로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식적인 측면 말고 그 한 인간의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이라든지 정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족의 고유한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화 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정서가 좀 잘못되거나 인성이 잘못되게 이 아이가 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화 기능은 원래에 있어서의 가족의 기능들 중에서 그 사회 기능이 현대에서는 약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 약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좀 긴 기간 동안 사실 자녀의 사회화를 갖다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초등학교 이전의 상태 있죠. 초등학교 이전에 뭐 유치원보다 더 어린 어린 아이들이 가는 이런 교육기관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화 기능의 좀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 우리가 교육기관으로 어떻게 됐다?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족의 기능의 세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서적, 오락적 기능이 바로 가족의 기능입니다. 자, 정서적 오락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뭐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한테 꾸짖음을 갖다가 받았을 수도 있고 친구랑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이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죠. 선생님도 그 청소년 때는 친구와의 어떤 불화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좀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에 가서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든지 형제 자매로부터 위로를 갖다가 받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의 정서적인 어떤 안정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뭐 선생님 우리는요 아빠랑 같이 자전거도 타고요. 뭐 아빠랑 같이 뭐 집에서 이런 일 너무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 아빠랑 바둑을 둔다든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저는요 아빠랑 뭐 같이 게임도 해요. 뭐 오락질 가족과 함께 깔깔거리면서 웃으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도 아빠하고는 조금 먼데요.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막 평상시 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타인에 대한 약간 험담 아니면은 뭐 자기 잘난 척 뭐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조금 가감없이 이렇게 남한테는 드러내지 못했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정말 힘든 이야기도 하면서 위로를 갖다가 막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정서적 안정과 오락적 기능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확대 가족에서 우리 핵가족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이 되고 그 다음에 각자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함께 모일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가족에서는 이 기능도 굉장히 약화가 됐고요. 가족 구성원들끼리만 우리가 줄 수 있었던 이런 정서적 기능의 약화가 사실상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족 문제나 사회 문제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양육과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육과 보호 기능의 대상은요, 바로 유아라든지, 자, 노인들을 갖다가 삶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이 양육과 보호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양육이라고 한 단어를 좀 쓰기가 조금 넘어섰을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뭐 노인분을 양육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노인분들은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데서 양육과 보호의 기능, 바로 노인과 유아 노인의 삶을 유지시키는데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유아와 노인의 삶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인을 부양한다, 노인을 보호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됐는데 현대사회에서 노인 부양 문제, 뭐 이런 것들,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 가족 문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양육과 보호 기능이고 이것도 현대사회에서 자, 약화가 되고 있다. 약화가 되고 있는 이유를 뭐 사례를 갖다 하나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족의 해체. 가족의 해체 때문에 양육과 보호 기능이 약화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 자, 이 경제적 기능은 좀 변화했는데요. 전통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농경사회겠죠. 이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바로 생산의 기능을 갖다가 주로 담당을 했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가족 구성원 자체가 생산의 어떤 활동을 갖다 주로 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자, 경제적 기능의 어떤 성격이 바로 소비의 주체로서 변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족의 기능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가족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족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가족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자료 2개 옆에 잠깐 자막 자료가 옆에 CG가 뜰 텐데 한번 신문 기사 내용이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여기 보니까 가족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쵸?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노인 돌봄. 그러니까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회적 비용을 들어서 노인 돌봄을 한다든지 이혼 가정의 자녀 관리. 이런 과거에는 불필요했거나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확실히 유아와 노인은 보호 대상이 되잖아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런 가족 해체에 따른 비용이 모두 13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어떤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저런 언론에서 발표하는 건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위자료, 양육비는 3조, 노인 돌봄이라든지 요양과 관련해서는 3조 8조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자료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노년부양비 얼마나 늘까 이런 내용이 나왔죠. 사실 선생님이 오늘 공부하게 돼. 이번 5단원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는 개념적인 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어떤 수능 문제까지 연결된다기보다는 여기서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배경 지식들이 표 문제나 표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인부양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노인부양비는 자,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노인의 우리가 비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2040년을 보니까 56.7%라고 나와 있죠. 56.7%다라고 얘기하는 건 2명 중에 2명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 2명이 노인 인구 1명을 갖다가 부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2050년, 10년 이후에는 72%. 그러니까 조금 더 시대가 지나게 되면은 생산 가능한 인구 1명 대 노인 인구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 인구를 갖다 부양해야 되는 것들이 모두 다 무슨적 비용으로 올 수가 있다. 가족이 그 기능을 못할 때 사회적 비용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부분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쓰이게 되면 국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가족 문제, 가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가족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가족 문제는 의미를 먼저 정리를 갖다 하게 되면 가족의 기능이 미수행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족 문제입니다. 앞쪽에서 공부했던 가족의 기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사회화 기능, 양육과 보호, 정서적 안정,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안 되게 되면은 그것이 가족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빈곤 문제를 갖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빈곤이 이제 오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집에서 돈을 벌던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던 가장이 실업을 갖다가 해서 실업이라고 하는 직장을 잃은 걸 갖다 얘기를 하게 되죠. 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가정에 있어서의 이런 빈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빈곤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제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 해체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가족 해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자녀 양육이라든지 노인 부양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함께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태도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치관이나 태도의 문제에서도 사실 여기 있는 뭐 노인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확대 가족 함께 살고 유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린다?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번 것을 더 작게 나눠서라도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세대들 특히 뭐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자, 앞으로 부모님을 갖다가 모시고 살 것인가, 뭐 부모님 일정 연령이 됐을 때 퇴직하셨을 때 뭐 용돈을 드릴 것인가, 부양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뭐 부모님은 부모님, 나는 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식 성향을 갖다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치관 태도의 문제는요, 뭐 이혼을 갖다가 쉽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 별거를 갖다가 쉽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한 뭐 결혼 자체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 아니면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 그다음에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로 저출산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이 약화가 된다든지 또는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이 약화가 돼서 일단은 가족 구성의 유대감이 약화가 되면 당연히 이와 같은 어떤 기능들이 제 역할을 갖다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서 우리가 가족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관점은 사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1단원에서도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했죠.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2단원에서도 했어요. 그죠? 3단원에서도 했어요. 4단원, 우리 앞에 있는 대단원 사회 계층에 대해서도 이 관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을 갖다 구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한 친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제만 바뀌어서 우리가 가족 문제를 갖다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먼저 기능론적 관점으로 가족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자, 이 기능론은 자, 사회에 모든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 원래 사회 구조 자체가 여러 기능들이 상호 어떻게 하면서 협동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자, 모든 어떤 기능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다. 라고 기능론을 갖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회 유기체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기능 수행에 자,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애당초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만들어진 이 제도라든지 이 가족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에 뭐가 생겼다?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제대로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능론적 관점에서 가족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론적 입장에서 가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로 기능이 제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다시금 수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앞쪽으로 갔을 때, 자, 이런 만약에, 자, 앞쪽에 빈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빈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자녀 양육과 노임, 부양 문제가 생겼을 때 양육과 부양의 기능이 제 역할을 갖다가 하면 되고요. 또 빈곤 문제가 원래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족을 갖다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능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가치관과 태도에 있어서의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쉽게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 약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이 원래 기능을 갖다가 회복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 가족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갖다가 해체시키거나 붕괴시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지금의 가족 문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상처가 치유가 되듯이 제 기능을 갖다가 회복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무슨 논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가족 문제를 갖다가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족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 문제를 이건 정말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 집단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있고 원래 이 가족 구성원들 자체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어떤 것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족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은 바로 무슨 논이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갈등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론은 가족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갈등이 표출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가족 간의 갈등은 왜 우리가 발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표적인 예로 가부장제를 갖다가 듭니다. 자, 가부장제는 자, 남성 중심의 가족 문화가 됐고요. 이 남성이 바로 여성과 그다음에 자녀를 갖다가 억압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착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가부장제에서 여성과 아동이 어떻게 된다? 착취당한다, 억압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갈등이 표출됐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입장에서 우리가 이혼이라든지 별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혼을 갖다 하는 이유는 바로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의 갈등이 표출됨으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가족을 갖다가 구성할 수 없는
결과물인 뭐가 나타났다? 이온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외에 이렇게 가부장제 구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끼리 유대감도 굉장히 약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정서적 안정을 갖다가 준다든지 서로 돌봐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적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애당초 이러한 갈등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바꾸게 되면은 이 가족 문제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만약에 가족 문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가족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다양한 가족 문제들 중에서 하나만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 주제로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가족 문제의 사례로는 가족 해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요거를 갖다 생각을 하면서 기능론에도 여러분들 가족 해체 입장에서 바라보고 요거를 기능론에서 가족 해체 그 다음에 가족 해체를 또 갈등론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우리 상상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상상론은 원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구성원들이 자, 문제다라고 의미를 갖다 부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여가 되냐면요. 아, 저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야 라고 어떻게 한다?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가족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어떤 가정이다라고 부정적 의미를 갖다가 부여받은 가족은 계속 가족 문제를 갖다가 재생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인에 의한 가족 문제 재생산. 상상론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바로 해결 방법이 이 부정적인 낙인을 갖다가 거둠으로써 이 가족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은 앞쪽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구별하거나 그런 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가족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단에 선생님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탐스런이다 보니까 탐스런이 강의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개념적인 부분들이 조금 선생님이 했을 때 뭔가 특별한 걸 갖다 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특별한 부분이 조금 없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할게요.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자료 탐구, 그다음 문제 선생님과 함께 볼 건데 자료 탐구는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현대 가족의 해체적 양상이다 라고 해서 글이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갑은 대기업 간부로 일하다가 3년 전 퇴직한 후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앞쪽에서 퇴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가정에 일단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빈곤의 문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사람과 대화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과 이야기할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내가 도구로만 사용된 것 같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 인간의 어떤 존엄적인 부분은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그동안 밖에 나가서 정말 긴 기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이제 구성원들, 자녀들은 성장을 해서 밖에서 이제 개인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집에 있던 아내마저도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전혀 다른 이제 공간에 와서 굉장히 적적함과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의 장남은 쭉 나와서 공무원 시험하고 딸은 대학생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의 막내 아들은 인터넷에 빠져 집에만 오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 안 나오기 시작한 지 여러 해이다. 너무 웃겼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러 해이다. 그래서 대체 얼마나 여러 해 동안 방문을 닫고 있는지.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가족의 이렇게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딱 들어가서 각자 방문 딱 닫고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집들도 꽤 있잖아요. 또 왁자지껄하게 거실에서 막 식구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내와는 퇴직금으로 재테크하는데 실패해 빚을 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사회 문화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꿈과 뭐 어떤 희망을 갖다 심어준다기보다는 얘들아 이게 바로 우리한테 직면해 있는 사회 문제야, 가족 문제야라고 툭 던져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 겪지 못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가족이 저렇게 해체가 될 수가 있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가족 해체적 양상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은 왠지 보면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야. 그럼 고개를 푹 쓰고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미안하대, 선생님이 딱 얘기할 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사회 문화는 현실적이에요. 자료도 그렇고요. 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한 갑은 해체된 가족의 피해를 느끼며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게 바로 가족 해체예요. 자,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가족이 제 기능을 갖다가 못하게 되고 이 가족 해체에 거의 정말 종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혼이라든지 별것까지도 여러분들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가족 해체와 이혼을 갖다가 이렇게 동일어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족 해체라고 하는 건 가족이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가족 해체가 바로 이혼은 아닙니다. 해체! 그러니까 나눠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 개념을 갖다 해석해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가족 해체는 이혼이야! 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풀리니까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 해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뭐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같은 우리가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사회문화 강의 들은 사람이야. 난 탐스러운 강의 1강부터 60강까지 그래도 열심히 들었어 라고 하면은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족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 A가 나왔습니다. 자, 가족이 해체된 것은 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거 무슨 논이라는 거 딱 감이 와요. 그렇죠. 어떤 가족의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기능론적 관점이죠. 자, 아버지인 갑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더군요. 그렇죠?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들을 빈곤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아버지 기능을 또 못한 거예요. 갑의 자녀를 인터뷰한 결과 갑의 아내 역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했던 면이 드러났습니다. 또 슬퍼요. 선생님이 글을 읽다 보니까. 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가의 문제라고 우리가 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 해결 방법은 가족이 해야 되는 기능들 또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자, 무슨 논이 될까요? 바로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이제 전문가 B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갑의 가족은 우리 사회에 나왔습니다.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봅니다. 갑의 아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자 취업하길 원했지만 갑은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아내 취업을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직접 이제 겪은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번 단원을 하면서 너무 선생님의 이런 실질적인 경험담을 너무 풀어내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가정 보면 아버지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저희 선생님의 아버지도 일이 이제 잘 안 되셨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엄마가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되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셨어요. 엄마는 전업주부만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해낸 게 혼자서 막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왜 아파트 단지 앞에 왜 떡볶이하고 이렇게 순대 그런 이렇게 차 와 있잖아요. 엄마가 거기다 보니까 거기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항상 떡볶이는 부족하고 막 사장님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저거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요리 하나는 꽤 잘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조그만 이런 차를 사가지고 그걸 한번 해볼까 해. 그랬더니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심한 반대 때문에 엄마가 엄마만의 그런 어떤 사업을 갖다 추진하지 못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이 가부장적 이런 사고를 가진 남자들은 뭐 체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의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좀 뭐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스스로가 생각을 갖다 좀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가부장적 사고를 갖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평소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지위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논이다? 갈등론적 입장이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앞쪽에서 우리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해왔던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을 갖다 연습했던 여러분들의 훈련된 내공, 그쵸? 이걸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념형 서술형 해서 문제를 쭉 기본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4번 보니까 다음은 가족 문제에 대한 가배견해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족 문제는 유교의 영향력 아래 분위기 좀 오죠? 그쵸? 지속되어 온 자,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갈등론적 입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서 여성과 아이들, 선생님이 여성과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조금 지배적이고 억압적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가족 문화가 구성원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된다.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갈등론적 관점 해서 1번 정리하면 되겠죠. 갈등론적. 두 번째, 자, 기본 문제. 우리 이제 221쪽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7번 문제는 앞쪽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수업했던 강의와 이번 강의가 연결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함께 문제 풀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넌 매일 낮잠을 자는 거 보니 게으르구나 그랬어요. 고향 캄보디아에서는 낮잠 자는 게 일상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온이 굉장히 높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아시아 이렇게 계절풍 기후에 속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열대기후처럼 여름이 굉장히 길고 덥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낮잠 자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자,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갔다가 왔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갖다가 했죠. 그래서 결혼해서 이주해온 여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라든지 또는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에 있어서의 가족을 갖다 구성한다. 그래서 이런 가족을 갖다가 무슨 가족이다? 다문화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결론으로 오는 것은 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사례하고는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고요. 자,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교육적 지원이 요구가 되죠. 특히 엄마가 이제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에 이제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런 한글 교육 같은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말 교육이 요구된다. 이 친구가 우리말을 못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자, 다문화 가정 증가에 대비한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5번이겠죠.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인 중에서는요. 이렇게 중국 이렇게 아내를 갖다가 들인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은 여성의 지위가 좀 높잖아요. 여성의 지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적 이런 어떤 유교적 이런 것들하고 중국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집을 왔대요. 시집을 왔는데 잘 모르니까 한국말도 좀 어눌하긴 하지만
원래 한국 여성들은 남편이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아침밥상도 차려주고 좀 아침밥상 굳이 차려주지 못하더라도 나가는 이제 남편을 되고 나서는 배웅은 하죠. 뭐 잘 다녀오세요라든지 잘 갔다 일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갖다 하죠. 근데 이제 중국 이 여자는 그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캄보디아 이 이주 여성은 그냥 낮잠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거기는 아침에 배웅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계속 잤대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어서 시어머니 가서 막 깨우면서 얘 뭐 아가야 뭐 남편 나갈 때 배웅을 해야지 딱 그랬더니 딱 돌아온 한마디가 시엄마 네가 해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 여성이니까 이렇게 약간 억양이 좀 이제 그 중국 억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 시엄마 네가 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저 선생님 친구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맨날 네가 해 그랬는데 만약에 그 어머님도 굉장히 맨 처음에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 차이를 좀 극복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주 좀 좋은 아주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갖다가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내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10번 문제 이제 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득별 부모와 자녀의 동거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빈곤선, 우리 빈곤선 공부했죠. 우리나라의 빈곤선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빈곤선 120%는 수입 수준이 최저 생계비, 우리나라의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빈곤선 미만, 빈곤선부터 120까지 빈곤선 120%를 갖다가 초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9세에서 11세, 12에서 18세 빈곤선 여기에서는 자 동거 여부죠. 우리 빈곤선도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정보다는 자녀의 동거 여부가 그래도 비율값이 높아졌죠. 그리고 빈곤선을 120% 초과한, 그러니까 세계에 있어서의 기준치 중에서 제일 수입이 많은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의 동거 여부가 굉장히 98.1, 93.5%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동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갖다가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이렇게 일정 기간 맡겨놓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겨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동거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 자료를 통해서 추론 및 분석 가능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개념과 관련된 일종의 표분석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 빈곤의 정도와 부모의 자녀 동거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 1번 선지가 좀 복잡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표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볼게요. 빈곤의 정도와 부모, 자녀, 동거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함께 증가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이 문제하고는 여러분들 보지 말고요. 자, 우리가 X와 Y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증가를 갖다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양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됐을 때 하나는 감소하고 또 반대가 증가했을 때 다른 하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빈곤의 정도예요. 여기서 빈곤의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자료가 우리가 해석할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빈곤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 자녀, 동거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바꿔주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 자체로 부모, 자녀, 동거 비율을 볼 게 아니라 빈곤의 정도가 심할수록 표를 볼게요. 이쪽이 빈곤의 정도가 심하고 위로 갈수록 빈곤의 정도가 조금 더 줄어드는 우리가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자, 빈곤에 있어서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와 자녀의 동거 비율은 하나가 심해지는데 하나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동거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무슨 관계에 있다?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빈곤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 빈곤의 정도가요. 이게 심할수록인지 아니면 빈곤의 정도가 줄어들수록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해체를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빈곤할수록 동거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49점이 42.0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자녀가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도 안 되게 부모랑 동거를 한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족 해체적 우리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 빈곤선 미만 가정에 속한 9세와 11세, 12세와 18세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자 절반 미만이다. 앞에서 얘기를 갖다가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빈곤의 정도와 관계없이 9세에서 11세 노란 막대예요. 자녀들이 12에서 18세 자녀들보다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높다. 모든 우리가 선에서 제일 높죠. 파란 막대보다는 노란 막대가 높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수입 수준이 최저 생계에 비해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래도 10명 중 9명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다. 98.1, 93.5기 때문에 100명 중에 98.1, 그러니까 즉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 현상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회 구성 요소는 의존적 관계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것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 여기서 사회적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상론적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봐. 맞죠? 기능론입니다. 빈곤계층의 가족은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갈등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봐라고 나오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제 기능,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태도나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오는 것 이런 것들도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론에 해당하는 것은 을과 정 두 가지 골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과 기본 문제 풀고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능력자 확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 탐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가족 해체를 갖다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정에 있어서의 불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한 노래, 가사를 갖다가 한번 들으면서 그 시기를 좀 현명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위기를 갖다가 현명하게 이겨낸 학생들은요, 앞으로 삶 속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들, 난관들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 문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제도 중에서 교육제도 부분과 관련된 개념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